네, 이제는 말한다. 지난주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외교 안보인데요.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특사까지 하셨고 또 남북 대화에서 상당 부분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이고요. 뭐 이 그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해서 사실 좀 짚을 점이 좀 많이 있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또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는 말한다 지금 특별 기획 마련을 했는데요. 윤건영 의원 지금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바로 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의원님? 일단 이전부터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그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제 대별을 해주는데 어떤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그 전에요. 좀 유튜브 방송이니까 편하게 들으죠. 네.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부분을 외교안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봐도 그렇게 나와요. 저는 막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제일 정말 살뜰리는 부분이 외교안보 부분이거든요. 국내 부분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막 대처가 가능한데 외교안보는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가장 위험한 분야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걸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화자찬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차이 뭐 전임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대북 문제인데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키워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습니다. 운전자론 참 간만에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5년 몇 년 한 2년 만에 들어보시죠. 이 운전자론인데 우리 김종배 선배님도 운전하시잖아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이 초보이거나 내비도 잘 작동하지 못하는 그리고 길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큰 소리 나오죠. 야야 그리고 이제 절로 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딱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비유하자면. 근데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차에서 내리려 그래요. 운전자를 아예 할 생각이 없다. 운전자를 할 생각이 없고 이 운전을 한반도라는 주권적 영역에서의 운전을 미국과 일본한테 맡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 인식이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운전석 자체를 통으로 미국과 일본한테 맡기자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다고 보세요? 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적으로 보죠. 당연히 적으로 보고 상종 못할 사람들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 거냐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과정들을 미국과 일본이 하면 돼라는 건데요. 이거는 운전대를 저는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제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권적 영역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 역사책에 다 나오는 건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945년 12월에 신탁통치 결정 맞습니다.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3국이 모여서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겠다. 반으로 나눠서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왜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저희가 이야기했냐고 하면 북핵 문제만큼은 우리 손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의 영향력이 관철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모스크바 3상회의 때처럼 우리나라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외국이 결정해버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운전자론이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정부 때가 균형자론인가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균형자론에서 운전자론으로 장명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국력의 신장
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균형자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오히려 이제 능동성이 더 강화됐다. 예. 대한민국의 역할이나 힘이 더 강화되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고 하면 북핵 이슈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과 미국은 서로 자기네들이 직접 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간 거래상을 두면 이문이 많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스스로는 다 빼고 싶어 해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 그에 끼어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운전대를 놓겠다라고 해서 답답한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빠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수로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죠. 아마 부시 행정부 때 맞습니다. 90년대 김일성 주석이 있을 시절에 핵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합의가 경수로 합의인데 돈은 저희가 다 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빠질 수 없는데 빠지고 돈만 나중에 지불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운전대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운전대를 끝까지 지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가 제 말을 잘 안 듣네요. 운전자라고 하는 장명은 누가 했어요 혹시?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고민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잘 안 떠올라요. 네. 누군지는 했겠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장명을 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반도 운전자론의 어떤 실천 국면에서 가장 어떤 시발점이자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급 전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네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느냐 마느냐부터가 사실은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제 네네. 기억에 맞다. 왜냐하면 그 전해가 상당히 살벌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북한의 참여를 그러니까 우리 쪽에 먼저 타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겁니까? 이 과정이? 우선 평창 올림픽이라는 체육 행사,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한 건 맞고요. 네. 이거는 역대로 문화 행사와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네. 평창 자체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 이후에 평창이 있었거든요. 2018년 2월이니까. 그렇죠. 예, 한 예. 1년 가까이 있다가 예, 해석이 잘 안 돼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핵버튼 크기 자랑하고 매일같이 미사일 쏘아대고 저 그때 오갔던 도타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뭐 온갖 뭐 욕설 예. 네, 코피 작전이라 그래서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겠다. 즉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고요. 미국인들, 대한민국이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직전 상황까지 갔다라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5일 만에 대통령이 뭘 했냐 그러면 특사단을 보냅니다. 이제 해외 그 주변 열강에 예, 기억나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예. 보내면서 이 특사라는 게 뭐냐고 하면 대통령의 말을 가서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의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뭘 전달했냐고 하면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거야. 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첫 번째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한다. 우리는 절대 북한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고 할 일이 있을 때만 하겠다. 평화롭게 하겠다. 두 번째 이런 원칙들을 주변 강대국한테 알린 겁니다. 그때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뚱하죠. 뚱해요? 예. 이 자들이 우리랑 같이 갈 자들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베를린 선언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고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대북 구상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베를린 선언도 대통령으로 취임하시자마자 20일도 안 됐는데 바로 준비를 시켰어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을 대통령 모아서. 오더였습니까? 네, 대통령이 참모들 모아놓고 당시 베를린 가는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요. 베를린 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겠다. 준비를 해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평창 올림픽이 2018년 2월에 있었지만 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를 물밑 준비를 끊임없이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언을 굳이 왜 베를린으로 설정을 했던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 반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농담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독일 베를린에 가서 한반도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베를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서독으로 갈렸던 맞습니다. 것들이 장벽이 무너지고 있던 상징적 장소 이것 때문에 독일 베를린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에 대한 상징인 거죠.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베를린이 잘 이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준비가 됐었죠. 그러다가 북한은 마지막까지도 이게 평창이 온다 만다는 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밀당이 심했습니까? 그럼요. 근데 하나의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2017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올림픽 기간 중에는 남북이 연합훈련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였어요. 우리 정부가? 예, 우리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쉽게 하면 협상 카드를 내민 거군요. 그렇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당시 저희들의 근거는 뭐였냐고 하면 어떻게 연합훈련을 막 중단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세계적으로 전례에 봐서도 올림픽 기간에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거든요. 명분을 그걸로 삼아서? 네, 명분을. 올림픽 기간 동안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걸 명분을 삼을 수 있었죠. 문제는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을 거냐 말 거냐. 제가 봤죠. 그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의 반응이 어땠는데? 그냥 저질렀죠. 결론적으로 동의 안 받고? 동시에 같이 외부에 발표하는 것과 미국에 알리는 것을 거의 동시간, 실시간으로 그냥 해버렸던 거죠. 속칭 지른다는 표현 써도 되는 거죠? 지르는 거죠. 질렀더니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뚱하죠. 당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 말씀드리겠는데 볼튼이라든지 미국 행정부는 남북 관계에 그렇게 썩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다른 주제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대통령께서 꺼내냐라는 걸 이게 저희가 좀 연합훈련 중단 메시지를 근데 2017년 12월에 평창 올림픽 사전 점검하러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 계기에 하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겁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으로. 그래서 기차를 타고 평창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가 계획돼 있던 거예요. 그럼 인터뷰 때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지르는 그런 부담이 좀 상쇄되잖아요. 질문을 해주니까 자연히 이제 받아칠 수 있어서 좋다 이걸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네, 우리는 잔뜩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큰일 났죠. 우리 참모들은 야 이거 왜 그래 왜 질문 안 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스포츠 담당 부장들이었던 거예요. 동양한 기자들이 말 그대로 올림픽만 정치부가 안보 이쪽 관심이 외교안보 없는 쪽이 아니라 그분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 큰일 났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인데 1시간은 국내 언론, 1시간은 해외 언론이었거든요. 안 되겠다. 해외 언론에도 질러야 된다 이거. 떼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일정 잡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북한의 반응도 있고 미국에다가는 또 지르겠다라고 이야기도 대충 엇비슷하게 했고 하니까 그냥 외신에다가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외신에다가 질러버렸는데 외신 기자는 질문을 했습니까? 그냥 저희가 이야기했죠. 네. 궁하니까 끝나고 났더니 국내 언론이 난리가 났죠. 왜 이런 중요한 사건을 왜 외신한테 주냐. 저희는 국내에다 주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된 거죠. 좀 신호라도 좀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는 그걸 이제 세심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스포츠 부장들이었다는 거. 미국이 그냥 뚱했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반응이 어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분명히 좀 다룰 부분이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관한 주제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2018년에 3번의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 번은 판문점, 한 번은 평양. 중간에 낀 회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5월 26일 날 판문점에서 하는 회담. 네, 급작스럽게. 그게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파토나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국면에서 열렸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당시에 18년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5월 24일 날 미국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겠다라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예, 취소의 근거는 최선희 부상이라고 최선희라고 북한에 자주 나오는 여성 부상이잖아요. 이 양반의 논평을 문제 삼아서 야 니네랑 우리 못해라고 취소한다라는 걸 딱 했는데 그 직후에 25일 날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정세가 복잡하다. 만나자. 나눠서 할 이야기가 있다. 수행은 없이 기자단 없이 두 분 정상이 만나자. 그때 판문각에서 만났죠. 예. 그러면서 저녁이라도 새벽이라도 답을 달라. 용단을 내려달라. 엄청 급했다는 거죠. 북한이. 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야 이게 가야 되냐. 그 프로토콜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회담인데 야 내일 만나자는 거 오늘 밤에 연락해가지고 그렇죠. 정상이 번개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번개도 이런 번개는 없죠. 그렇죠. 예. 번개로 포장되고 번개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저희는 결론을 야 이건 좀 만나는 게 힘들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경호가 안 돼요. 그렇죠. 하루 만에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판문점에는 북한 땅이 있고 대한민국 땅이 있는데 북한 영역에서 보자는 게 판문각이었죠. 그렇죠. 평화의 집이 아니라. 판문각이라고 북한 쪽 땅이었거든요. 그쪽에서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사실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참모진 회의에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이게 어렵다. 이건 좀 쉽지 않다라고 해서 하루 그날 저녁 밤 9시에 관저로 이제 보고를 들어갔죠.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 북한에서 연락 온 거. 그때 보고도 안 된 상황이죠. 9시에 관저로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북한이 급하게 보자고 한다. 수행은 없이 보자고 한다. 경호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저희들 의견은 조심스럽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급하지 않으면 볼 일이 뭐가 있겠냐. 북한이 보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된다. 북미 관계, 북미 협상을 두 쪽으로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전대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 하겠다라고 할 거 아니냐.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돼.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비밀리에 갔죠. 대통령께서는 승용차 한 대 타시고 나머지 참모들은 봉고차 한 대 타서 경찰 경호 없이 경찰 경호도 없었던 전혀 없이 그냥 출발해서 그 다음날 26일 날 2시인가 판문점 통일각에 딱 도착을 했죠. 도착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여정 부부장하고 나와서 고맙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락했는데 만나줘서 고맙다라고 했고 저 당시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양 정상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세계 어디 나라에도 이럴 수는 않는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몇 년이 걸려서 만났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게 이 자체가 의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분 만에 회담에 들어갔던. 아무튼 그러면서 북한이 급했던 거고 이거 좀 다시 파토날 것 같은 거 어떻게 좀 성사시켜달라 이 요청이었던 거죠. 간단히 이야기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그때? 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믿지 못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전날 북한은 정상회담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취소의 배경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고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뭐 좀 편하게 속된 표현을 하면 코칭을 한 거죠. 쉽게 하면 이것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급하게 만나자고 한 게 미국 쟤네 왜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번 니네가 해석 좀 해줘봐라. 네. 이 측면도 있어요. 해석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조언을 구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너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미국은 이럴 수밖에 없고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걸 이야기해서 만나게 했던 거죠. 북미 정상이. 근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꼭 그 뭐 김정은 문재인 두 정상이 안 만나더라도 한 라인이 가동이 되고 그 선에서도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시로는 모든 걸 걸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복잡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어요. 전쟁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야,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바다에 발을 하나 툭 짚었는데 이 천길 낭떠러든지 아니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모를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최종적으로 파토가 나버리면 북한 내에서 자신의 입지라 이런 것까지도 고려가 됐다고 봐요? 당연히 고려가 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북한 사회라는 것도 여느 사회와 비슷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엘리트 집단들에 의해서 떠받쳐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더십의 상처를 입는 게 나타나면 위험해지죠. 그래요. 예. 그리고 당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통일각에 딱 가니까 뭐 제가 가끔 가는 곳이니까요. 남북 관계 하다 보면 탁자랑 이걸 다 교체해 놓은 거예요. 아, 예, 그럼 보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예, 하루 만에. 예. 야, 이거 어디서 갖고 왔니? 그랬더니 평양에서 가져왔대요. 그거를 다? 네, 평양하고 개성에서 다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양 정상이 회담하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저한테 잠깐 보자는 거예요. 뭐 웬일로 평소 잘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사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사진? 그러니까 우리 전속 사진이 갔거든요. 청와대 전속 사진 전속 사진이 있죠. 그래서 전속 사진 한 명이 가서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찍었는데 정상이 회담하고 있는 그 앞쪽에서 찍은 게 아니라 뒤쪽 창문으로 가서 그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서는 이 사진이 자기네들이 의도한 사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잘못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그 정도로 챙겨요? 네, 그래서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평소 정말 뭐 잘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그날은 살갑게 좀 지워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뭐 당연히 그거 해줄게라고 했던 거. 실제로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잠깐만 돌아가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외신 기자 앞에서 했고 보도가 탔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북한에 보내는 시그널이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언제 어떻게 왔어요? 그게 명시적으로 온 것은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죠. 아, 그거였고요? 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힙니다. 남북관계 하자. 평창올림픽 갈 생각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저희가 화답해서 그때 평창올림픽 얘기를 직접 언급했었나요? 용의가 있다라고 했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럼 고위급 회담 하자라고 바로 1월 4일 날인가요? 발표를 했고 곧이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고위급 회담을 했죠. 그럼 역시 연합훈련 중단 카드라는 게 먹혔다. 저는 뭐 일정하게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나의 방아쇠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영남 그때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이제 왔잖아요. 그 급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백두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장 정도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김영남 위원장의 역할이나 위상으로 보면 그런 일을 주로 해왔던 거니까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위치에 이랬었죠. 김여정 위원장이 나오리라고는 김여정 부부장이 나오리라고는 뭐 도저히 생각을 못했고요. 그 명단을 딱 받는 순간 이거 뭐지? 일감은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닌 뭐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게 있죠. 김여정 부부장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 밖이었고.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백두혈통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개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을 처음으로 그때 김여정 부부장을 띄웠던 거거든요. 딱 첫인상이 어땠어요? 딱 봤을 때? 뭐 화면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종북으로 몰리고 그죠. 그냥 뭐 일반 여느 사람들하고 비슷했다라고 보면 되게 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청와대 예방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국내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걸음걸이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뭐 포즈 하나하나 엄청나게 보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개를 어떻게 묘사를 잘 고개를 이렇게 돼서 약간 그러니까 사선으로 내려보는 듯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눈길 이런 것까지도 그때 그러니까 국내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선 김여정 부부장에 관한 관심이 김영남보다 훨씬 많았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근이죠, 그거요. 그리고 북한에서 함께 내려온 사람들 김영남 위원장
사실상 북한의 1인자예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1인자인데 예. 김영남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정말 깍듯이 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예. 깍듯이. 그리고 야 이게 뭐야. 예. 아무리 바지 사장이라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생각이 들 정도로 깍듯하게 하고 김여정 부부장은 대단히 경직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추론컨대 그랬나요? 이러저러면 안 돼. 뭐 이런저런 걸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당시 김여정 부부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또 뭐 이렇게 자꾸 다 밀어요 이거. 오늘은 운전자론에 대해서 예. 운전자론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철저하게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임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합의를 맺은 걸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상대국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5년마다 만약에 우리가 바꿔버리면 상대는 우리를 만나주질 않죠. 저 나라는 못 믿어. 신뢰가 없어. 안 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어찌됐든 이어달려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가장 외교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남북 문제도 하나 있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관해서가 하나의 이슈였던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저한테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예요. 초에 한 20일도 안 됐는데 야, 윤병세 장관을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이죠. 예. 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때 위안부 합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들어보자라고 해서 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전임 정부 장관들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만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또 뭐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는데 괜찮다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현 정부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셨다면 현존하고 있는 외교 안보적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들으려면 전임 정부에서 외교와 안보를 담당했던 수장들을 불러서 들었다면 지금의 한일 강제동원과 관련된 합의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북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본 방송에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김관진 전 장관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훈 전 안보실장입니다. 왜요?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로서 그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속을 시켰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 외교관 생활을 50년간 한 사람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50년 동안 외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배울 건지 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될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단절한다라는 건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알겠는데 그래 윤병세 장관 불러서 무슨 얘기를 나눴던 겁니까? 당시에 윤병세 장관한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건 모두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다른 뜻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이야기해줘라. 내가 그걸 참고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소상히 얘기해 줬나요? 윤병세 장관은? 제 감은 아무래도 좀 벽은 느껴졌어요. 펜스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하나하나 물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사람이 표현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냐.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불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한일 관계를 위해서 훨씬 좋은 거다.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표현 안 됐냐라고 했더니 윤병세 장관이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냐면 일본이 반대한다.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야 그건 일본이 반대한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좋고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라고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뭐 일본 정부에 대한 뭐랄까 역성을 좀 드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윤병세 장관이 뭐라고 역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안 쓴다. 일본 자체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있었냐? 그 중요한 문제죠. 그랬더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래서 미국 문제는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할 텐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북아 정서와 관련해서 미국은 철저하게 일본 중심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의 중심축을 일본으로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서로 사이가 좋아서 한일 관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워주기를 바라는 게 미국의 국무부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게 굉장히 미국의 국익으로는 좋지 않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요를 하죠. 그래요. 강제를 하고.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일단 이전부터 그럼 윤병세 장관이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오더였다고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뭐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뭐 명확치 않고. 다시 말해서 위에서 건의에 올라가서 시작이 된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오더를 내린 건지가 지금 사실은 안 밝혀진 거 아닌가요?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지금 떠오르는데 왜 대통령실이 관여했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이 외교 라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외교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뭐 저는 이거는 유추의 영역인 건데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었을 걸 저는 유추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그때 이제 제가 귀동량으로 전문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는 기본으로 깔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먹혔던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가 사실은 관심사였는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썰이 돌으니까 썰입니다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천안문 광장 단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퍼레이드 할 때. 이게 이제 책이 잡혔던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거는 저는 추론의 영역인 것 같고요. 당시 윤병세 전 장관과의 대화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윤병세 장관에게는 서로 존중했죠. 장관으로서 존중도 하고 대통령으로서 존중도 하고 서로 간의 존중의 자세에서 이야기를 했고 위안부 합의에 관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윤병세 장관의 그 카운터파트가 지금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외상이었고 그러면 절대로 불법성 인정 안 한다. 표현 갖고도 그때 이랬다면 요번에 어떤 그 한일 정상회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는 이어달리기다라고 말씀드리면 서훈 전 장관, 서훈 전 실장, 정의원 전 장관을 불러서 이분들이 역사를 아시잖아요. 윤병세 장관 때 어떻게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해왔다. 그 기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기시다가 갖고 있는 약점은 이런 거다. 우리가 관철해냈던 건 이까지다라는 걸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익을 위한 건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건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나라도 됐지 그게 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계시니 동굴 밖에서 계속 제가 나오라고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나와서 좀 넓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그 대한 수출 규제로 이제 결국은 뭐 상당히 이제 그 파란을 겪게 되는데. 그 직접적 계기는 그 대부분의 이제 강제징용과 피해 배상 판결이지만 연원을 따지고 가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한 어떤 일본의 반응이다 이런 분석도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그 윤병세 장관을 만나고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팀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를 벌렸습니다. 내부 조사를. 그래서 한 6개월 가량 뭐 심층적인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2018년 1월에 대한민국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피해자 중심으로
원칙을 서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재협상 없다. 합의 인정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다만 그 합의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하고 일본이 준 10억엔 우리 돈으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합의 자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외교는 이어달리기거든요. 아무리 박근혜 정부에서 그 합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대단한 부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 내부 조사에서 입장 정한 건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게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외교부의 독자적인 움직임이었습니까? 뭐 그게 외교부의 독자적이나 청와대 지침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문제를 대통령과 상의 없이 하기도 만무할 거고 그렇죠. 예.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밑자락만 좀 많이 깔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의원님께서 예고 여러 개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그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혹시 못한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한 즉 운전을 포기한 부분이 왜 이럴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인식에 철저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네이밍을 한 건데 4대주의 확신범 같아요. 4대주의라고요? 네. 그러니까 4대주의라는 걸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선 전제가. 아, 원래 4대라고 하는 뜻이 뭐 그런 건 4대라는 아니라고 뜻이 있어요. 예. 네. 4대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강대국한테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은. 즉 지금의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한테 맡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4대주의 확신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없이는 운전대를 왜 놓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한일 관계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서는 안 되죠. 민족적인 자존심이라든지 실리를 다 놓치고 예. 온전히 다 퍼주게 하잖아요. 예. 미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와 관련된 영역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오로지 다 퍼주고 있는데 왜 퍼주는지에 대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거는 철학적인 바탕이 있구나. 그 철학적 바탕이 바로 4대주의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철학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안보실 보좌진의 철학입니까?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안보실 내 일부 인사들의 문제다라고 예.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야 이건 대통령도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이제는 말한다. 5부작 가운데 1부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은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